자, 단원별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꼭 반드시 출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도별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춰 가지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을 하시면은 지문들이 눈에 이제 바로바로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1회 문제의 1번 문제입니다. 자, 물어보는 것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형식적 그럴 때는 그 수행하는 기관을 판단하면 될 것이고, 기관. 행정부가 작용을 했냐, 아니면 입법부가 했냐, 사법부가 했냐. 실질적 의미 그러면은 어느 기관이냐 보지를 않는다 그랬죠. 내용을 본다 그랬습니다. 작용의 내용. 또는 뭐 성질. 여기서는 기관을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법을 만드는 건지 또는 거기에 따른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건지 이걸 이제 구별하면 되겠죠. 자,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여러분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이 될 거예요. 형식적으로 행정. 그리고 령을 제정했다. 이게 성질이죠. 실질적으로는 입법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이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만 잘 찾으시면 되겠죠. 의에 맞춰가지고. 자, 행정소송의 판결입니다. 자, 소송이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죠. 사법부 소속의 법원.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부 소속의 활동이기 때문에 사법이 될 것이고, 판결, 재판작용이잖아요. 그죠? 판단. 실질적 의미로는 마찬가지로 사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식적 의미로도 사법, 실질적 의미로도 사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관, 뒤에 내용.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법원행정처장이 직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소속이 지금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이 될 것이고, 작용의 성질, 직원 임명, 공무원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로는 집행작용이죠. 행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실질적 의미로 행정이면서 형식적 의미로 사법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불법 건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죠. 입법부나 사법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 될 것이고, 대집행, 이것도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실질적 의미로도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가 됐건 실질적 의미가 됐건 행정으로 가게 됩니다. 4번은. 자,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문제. 통칭이. 먼저 의의가 좀 떠올라야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행정이 아니죠. 일상적인 행정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적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치행정의 애외를 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통칭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또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통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칭이가 논의가 되려면은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사법부가 국가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개괄주의를 취할 때 이 논의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개괄주의. 즉 별도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국가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한데,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국가작용에 대해서 전부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통치행위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기관들이 행위를 하겠죠. 통치행위를. 주로는 이렇게 정부라든가 국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통치행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는 정치적으로 중립기관이 돼야 될 것이고, 주로 정치적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법부가. 법적인 판단하는 거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사법심사 권한을 사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작용이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킬까, 아니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법심사를 할까, 그 판단의 주체입니다. 판단. 통치행위인가 아닌가를 인정할 여부, 이 판단 주체는 오로지 이렇게요. 우리 판례가 오로지 여기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열거주의를 취하는 경우, 이때 논의의 실익이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열거주의에서는 통치행위를 논의할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사법심사 안 돼, 이렇게 가버리겠죠. 이게 특별히 법에서 사법심사가 되는 것들만 사법심사가 된다. 법이 열거한 국가작용에 대해서만, 이런 걸 줄여가지고 열거주의입니다. 법에서 열거한 작용에 대해서만 사법심사가 된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행위들은 법에서 사법심사 된다는 말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주의에서는 논의의 실익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국가작용을 인정할 수 있겠냐, 이런 논의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도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성격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란 말은 말대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 또는 뭐 긴급한 상황인데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진다 그랬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들, 이런 것들은 통치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고도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들, 이런 것들도 고도의 군사적 성격을 띌 수가 없어요. 고도의 작용이 아니죠. 또는 뭐 법률에서 요건이라든가 절차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법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법을 위반해버리면 바로 사법심사가 가능한 국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용들은 고도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자, 이 서훈 취소 최근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서훈은 명예를 주는 겁니다. 명예. 서훈이죠. 서훈. 훈장을 추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훈장을 추수한다. 즉 국가에 일정한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이분들이 사망을 했을 때 훈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훈을 받는 자들은 거의 다 사망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망자. 그런데 그 서훈을 줬다가 이걸 취소를 할 때, 이건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상훈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훈법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가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의 행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행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통칭의 개념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고 헌재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지만 다만 너무 범위를 확대시켜버리면 오히려 재판받을 기회가 축소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약간 시각이 다른데 아무튼 둘 다 통칭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2번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통칭의 개념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통칭이냐 아니냐, 어떤 행위가 통칭이냐 아니냐, 법에 명시된 건 없어요. 국가작용 중에 그 성질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지. 처음부터 법에서 이것은 통칭이니까 사법심사가 안 돼, 이런 조항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헌법 64조 사항에서 명문화된 게 이게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자,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의 언동이라든가 행위를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징계, 제명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을 당한 국회의원은 헌법 64조 사항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이런 건 조금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게 일종의 국회 자율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통칭의를 인정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헌법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이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자, 여기는 이제 2번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 통칭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무리 통칭이라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통칭이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을 가지고 이 행위를 법률을 가지고 위법적 법을 심사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법률로 심사하는 건 곤란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통칭이라 하더라도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헌법 위반이 문제가 될 때는 통칭이라 하더라도 위헌 심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우리가 위헌이냐 아니냐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 이게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런 말이에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는 말은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더라. 자,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도 제외된다. 틀렸죠? 자, 이럴 때는 위헌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사건별로 여러분들이 판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건별로 이거는 통칭인데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다. 통칭이라고 인정되지만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니까 사법심사를 했다.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건별 판례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 여기서 이 말이죠. 이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을 못하겠고, 이게 반국가단체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 처벌 아니냐? 대상 아니냐? 라는 건데, 이거 뭐 처벌 못하겠죠? 대통령과 정상 간에 회담을 한 건데, 자, 일단 이렇게 봤어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 맞아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거, 사법심사를 부정했죠?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 지원 차원의 금전을 송금을 해줍니다. 대북 송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북한에 지원을 해줄 때는 법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절차. 근데 이 사안은 명백히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가지고 대북 송금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법심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두 개를 구별해 줘야 돼요. 정상회담 개최 당부 판단은 사법심사가 부적절하지만 대북송금은 사법심사 가능하다.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자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 2007년 전시 증원연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군사훈련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고도의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행위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매년, 이게 중요하죠.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가 돼 왔다라는 거예요. 매년 연례적으로. 그럼 이렇게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의 경우에는 고도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아예 통챙이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통챙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확대를 합니다. 자, 비상시에 발령하는 계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것도 긴급권 발동으로서 통챙이로 보고 있어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맞아요. 맞는데 그 계엄 선포의 요건급의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할 것이고 비상섬, 자 여기까지는 틀린 말 아닙니다. 자 문제는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지금 막 한참 영화로 뜨고 있는 12.12 군사 쿠데타처럼 비상계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해 갔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겁니다. 내란죄. 자, 그럴 때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내란죄 구성요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이게 내란죄 구성요건. 자, 내란죄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이런 경우라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비밀에 관한 보장에 관한 자, 대통령이 긴급권을 발동을 했어요. 긴급재정경제명령. 자,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게 긴급이죠. 이것도 일종의 통칭에 해당합니다. 정책 결대에 의해서 발동되는 행위. 통칭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3번이 틀렸죠. 자, 통칭이 재판 통제 옳은 것 조합입니다. 사면. 이 사면은 일단 유죄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석방을 한다거나 정과를 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사후심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면은 행정부 소속의 대통령이 사법부가 유죄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닐까? 사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권력 분립에 입각을 할 때는 이런 걸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고 법을 위반했는데 사면이라는 행위 때문에 전부 다 없던 걸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봤어요. 이건 대통령 행정부 수반보다는 전체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법부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인데 권력 분립에 대한 애외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애외 인정하자. 권력 분립에 대한 애외를 인정하자. 애외가 되다 보니까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법심사 부정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해 우리나라 헌법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 당연하죠. 아무리 긴급조치권이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돼 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법부가 통제를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자, 수도 이전.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건 없지만 이거는 헌법적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습헌법. 그리고 이 관습헌법은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습헌법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법률 개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로서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는 건 헌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이런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하나의 유형으로 봤어요. 봤지만 문제는 이게 문제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논거로 지금 법률 가지고 헌법적 사안을 바꾸려고 하고 있네. 그래서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들은 위헌이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리을번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 자, 여기서도 우리 헌법재판소 사안입니다.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적용을 안 했어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 이런 논거를 여기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끝나버려요.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데 보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잘 합의해서 법률로 만들었네 해가지고 그렇다면 나중에 뭐 선거라든가 이런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모를까 헌법재판소가 여기 관여해가지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걸 판단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버려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법심사를 부정을 했던 겁니다. 자,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안 했죠.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에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 논리예요. 이 법률상 북한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꼴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명백히 법률상의 절차를 위반한 이상 법 위반 행위를 판단하겠다 해가지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대상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정상회담 개최 당부 판단은 못하겠지만 대북송금은 사법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자, 6번 자, 나올 수 있습니다. 6번의 1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긴급조치, 대통령 발령한 긴급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긴급조치는 헌법적 효력의 긴급권이었어요. 헌법적 효력. 지금 이런 게 인정이 안 되겠죠. 유신헌법 당시에 굉장히 악랄했던 긴급권으로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요소들을 잠식했던 아주 안 좋은 선례였습니다. 자, 문제는 대통령이 이걸 발령하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적용, 집행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고문도 당하고 사건도 조작되고 막 이러면서 피해를 봤던 국민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국가배상. 자, 여러분들 통챙이는 견해 대립이 있긴 한데 이게 위법할 때 이 자체 당부 판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배상이 인정될 것이냐 논란이 있었어요. 국가배상 여부, 학설 대립.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은 뭐냐면 긴급조치를 발령한 걸 집행하는
과정, 여기 전체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납니까? 우리 국가배상에서 직무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다 객관적이죠. 객관적 외형상 직무집행을 하면서 과실도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그 다음에 위법성도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 이게 다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아니 그렇다면 긴급조치가 발령돼서 이걸 집행하는 전체적인 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당연히 사건을 조작한다거나 고문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 주의무도 결여한 것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그 직무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가 되고, 그러니 이 긴급조치 구호 적용 집행할 때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해서 국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배상을 인정했던 겁니다. 자, 과거에는 긴급조치가 잘못됐지만 집행하는 공무원이 긴급조치를 집행한 것 뿐이니까 고의과실이 없지 않냐. 우리 이제 국가배상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법률대로 집행을 했는데 결과는 위법이었다. 또는 뭐 행정규칙대로 집행했는데 결과는 위법이었다. 막 이럴 때 고의과실이었기 때문에 국가배상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가죠.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주의무를 결여해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자, 서운 취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주는 꼴입니다. 서운은 명예를 주는 수익적인 것이고, 근데 사실 이 이익이라는 것도 명예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혜택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서운 취소는 서운 수요와 달리 이미 발생된 서운 대상자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불이익한 영향을 주겠죠.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 대상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운 취소 통칭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법심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3번. 자, 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데, 자, 서운 취소를 망인에 대한, 이렇게 했잖아요. 상대방은 이미 사망한 사람.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 서운 취소를 한 게 아니죠. 유족은 서운을 받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서운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사망한 망인이 서운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서운 취소를 하면 망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거지 유족들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미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족이 서운 취소 갖고 다툴 때 원고적격 같은 걸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왜? 유족한테 행정행위를 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 왜 그래요? 이것은 유족한테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처분의 효과가 생기냐? 망인한테는 통지를 못할 텐데. 그래서 꼭 우리가 통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됐고 이게 대외적으로 표시가 됐다면, 정식적 어떤 공식적 이 절차에 따라 표시가 됐다면 그때 처분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족한테 꼭 통지가 돼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 결정이 처분권자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유족한테 통지가 되는 것들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게 꼭 대하 처분은 아니다. 그리고 유족은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를 유족에게 통지를 했는데 이는 유족한테는 알린 것뿐이죠. 단순 사실의 통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서운이, 망인에 대한 서운이 취소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족에 대한 법률상 지위의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족한테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법체행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체행정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이죠.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 이 원칙 하나. 그러니 법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법률에 근거를 해야 국민에 대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내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법률 유보인데 일단 법률에 근거를 한 규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일단 근거가 있다면 모든 걸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고 위임도 가능하죠.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해서 행정입법에 의한 규율도 가능하다. 이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행정입법에 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한다. 틀렸죠. 법률에 근거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만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법률 유보나 법률 우위의 법률은 당연히 합헌적 법률을 뜻하겠죠. 자, 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치긴 하지만 그 예산이 적용되는 국가기관만 구속을 받아요.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유보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8번. 자, 오늘날 법률 유보, 본질상 유보설이죠. 많이 봤죠? 국민의 기본권 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은 법률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본질적인 사항은 위임이 금지되고 오로지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의회 유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의회 유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헌법 40조, 이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헌법 75조, 95조,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로지 법률만 있는 건 아니죠. 총리령이나 부령, 행정입법으로 위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단 말은 행정입법으로 위임이 가능하지만 이거 본질적 사항은 오로지 국회가 정하라.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 조례로 위임을 한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괄위임이 금지가 되지만 여기는 허용되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조례로 위임할 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들렸죠?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병복무기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병역 의무. 몇 년, 몇 개월을 복무하냐. 본질적 사항입니다. 국방 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9번. 자,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진 사안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런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이걸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헌법재판소는 이 사업이 몇 분의 몇,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이 동의를 해야 추진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건데, 이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 위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로 정할 사항이다. 이게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은 본질적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꼭 법률로 정할 필요 없이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몇 분의 몇이 합의하면 따라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법원과 헌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둘 다. 근데 여기는 지금 헌법재판소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 유보, 의회 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기본 들어갔죠? 기본 방침 중요하죠. 교육. 국민들한테도 중요하고 국가에도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잘 돼야 인재도 양성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본 방침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스스로 법률로 정하고 행정부 등의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에서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일단 뭐 이거 들어가겠지만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되는 것이죠.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 결정. 자, 금액.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국민들이 내야 될 돈의 액수. 중요하죠.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무자와 더불어서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가 정해줘야 됩니다.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틀렸죠. 자, 10번.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납부 의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금 납세할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로 정해줘야죠. 스스로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또 여기도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고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될 불이익 등은 기본적, 본질적 사항, 당연하겠죠. 불이익, 의무,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 자, 40조 입법권 국회에 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입법 위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 자, 행정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국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도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대가 될수록 더욱더 법률로 정할 사안들이 늘어나고 위임을 해가지고 행정입법으로 정할 사항도 늘어나고 행정 또는 국가작용이 발달할수록 법도 발달,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의 복잡화, 다기와 재량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틀렸죠. 오히려 법률유보 적용 범위는 확대가 돼가는 겁니다. 이런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본질사항 유보설, 의회유보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 행정부에 유보시키는 건 아닙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그리고 벌칙.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불이익 아닙니까? 불이익. 자, 자치법규를 하더라도 이런 불이익적인 것들,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원래 자치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의 경우에는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않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4번이 맞는 말이죠. 네,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